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미콜론 이세호입니다. 자, 지난번에 선형회기 중에 최소 제곱법을 이용한 풀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댓글에 보면 경사하강법 설명해 달라는 것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경사하강법을 접근하는 방식은 이렇게 순서대로 접근해 볼 건데요. 우선은 경사하강법의 이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차 방정식, 아주 간단한 1차 방정식 하나가 풀어보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경사하강법으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겁니다. 끝으로 이제 사이클런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SGD 리그레서의 사용 방법까지 해서 정리해 보도록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간단한 1차 방정식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EX 플러스 1은 9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방정식입니다. 이걸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풀었었던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보통 이렇게 풀겠죠. 자, EX 플러스 1은 9라고 되어져 있을 때 X를 구하라고 하는데 X 쪽에 붙어 있는 것 중에 더하기 1 요거부터 좀 없애면 편할 것 같으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각각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없어지고요. 9는 1을 빼서 8이 될 겁니다. 그래서 EX는 8 이렇게 좀 더 간소화시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 앞에 붙어있는 이 2를 없애려면은 2로 각각 나눠주면 될 거예요. 양변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약분해주면은 x는 2분의 8, 즉 x는 4 이렇게 손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뭐 이렇게 단계를 따라가지 않아도 웬만한 사람들은 암산으로도 충분히 x는 4 이렇게 풀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쉬운 문제를 이제 경사하강법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풀어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경사하강법은 사실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요. 동일한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x에 들어갈 값으로 적당한 게 뭐냐,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푸는 건데요.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아무거나. 자, 만만한 게 1이니까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1을 대입하면 이 x 자리에 1이 들어가면서 2, 1은 2, 여기가 2가 되고요. 더하기 1 하면은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방정식에 문제에서는 9가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3이 나와버렸으니까 1은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9하고 원래 구해야 했던 9하고 지금 우리가 임의로 지정해서 계산했던 1을 대입해서 나온 3하고의 차이는 6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수인가 싶어서 마이너스 1을 또 한번 대입을 해봐요.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계산을 다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원래 구해야 했던 9하고 마이너스 1하고의 차이는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1로 대입했을 때 6보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10이 더 차이가 커졌으니까 음수 쪽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럼 맨 처음에 1을 대입을 했을 때 이 작아지는 쪽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될 거고요. 큰 쪽으로 계속 이동해 보면 언젠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x에 1을 대입했을 때보다 하나 더 큰 수 2를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2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5가 나오는데요. 실제 구해야 되는 9하고의 차이는 4가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1을 대입했을 때 차이가 6이었던 거에 반해서 4로 줄어들었으니까 좀 희망이 보이네요. 이번엔 3을 또 대입해 봅니다. 3을 대입하면 계산한 결과가 7이 나오니까 9하고 7의 차이는 2. 그러니까 2만큼만 더 보정해주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다시 4를 한번 대입해 봅니다. 그래서 다 계산했더니 드디어 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해야 할 9와 우리가 연산한 9는 차이가 전혀 없으니까 정답은 x가 4다. 이렇게 결정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어떤 숫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쪽 방향으로 키우거나 또는 반대 방향으로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정답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시도해서 찾는 이런 방법을 경사하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그랬듯이 처음에 시작을 1에서 시작했는데요. 음수 쪽으로, 즉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차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줄이는 방향인지 키워야 하는 방향인지 늘려야 하는 방향인지 이 방향을 먼저 잘 판단을 한 후에 해당하는 방향 쪽으로 계속 값을 늘려가거나 또는 줄여가는 방법으로 하다 보면 이 두 개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되게 자주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제가 지금 여기 양궁 표적판을 하나 가져다 놨는데요. 올림픽 같은 데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 요 양궁 표적판을 이용을 해서 같은 내용을 한번 계속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어떤 숫자를 아무거나 대입해보고, 아니네. 그러면 조금 더 큰 수 또는 작은 수를 대입해보면서, 값이 점차 차이가 줄어드는 쪽으로 여러 번 시도해서 답을 찾아낸다. 이렇게 했는데요. 양궁 선수들이나 사격 선수들도 비슷한 방법을 쓸 거예요. 처음에 화살을 하나 첫 발을 쏩니다. 예를 들어서 5점에 이렇게 화살이 박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5점 점수 맞았으니까 다음번에는 왼쪽으로 더 이동시켜서 조준을 다시 조준선을 조정해서 왼쪽에 맞춰서 여기 가운데 있는 정중앙에 화살이 맞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죠. 당연히 화살을 쏠 때 반대쪽으로 쏘면 안 될 거예요. 그죠? 바깥쪽으로 쏘면 점수가 더 낮아지니까요. 그래서 이쪽 방향이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 쏴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똑같이 5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화살이 맞았다고 해서 똑같이 여기도 5점, 여기도 5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왼쪽으로 방향을 조준을 다시 해서 화살을 쏴서는 안 되겠죠. 이때는 오른쪽으로 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시작점에서 일단 한 발 쏴보고 그 시작점에서 더 정답에 가까운 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나가다 보면 언젠간 이 가운데 있는 정중앙에 10점을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방정식 하나를 풀어봤었는데 그 방정식을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가 수작업을 했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함수 f하고요, 정답 y를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함수 f는 주어진 방정식을 계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2x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고요. 여기에 x가 전달이 되면 이 항에다가 넣어서 계산한 결과를 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것에 의하면 이 항 여기가 바로 함수 f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답으로 9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이 9에 해당하는 부분을 y라는 변수에다 이렇게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x에다가 여러 가지 값을 대입해보자 라는 취지이고요. 자, 이때 이제 최초의 x 값을 정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랜드인트라고 하는 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마이너스 10에서부터 플러스 10 사이에 있는 어떤 수들 중에 하나를 x라는 변수에 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위에 있는 요 seed 가로 열고 1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여러 번 시행을 했을 때 첫 번째 선택되는 x의 값이 항상 동일하게 선택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스텝은 다음번 시도할 때 1 정도의 간격을 두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변수로 정의를 했고요.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반복문이 50번 동안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50번 반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알 수는 없을 거고요. 적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내에서 답을 찾아야 하니까 사실은 20번이면 충분할 텐데 넉넉하게 그냥 50번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처음에 정해진 x를 대입해서 함수 f를 통과시키게 되면 주어진 방정식에 의한 결과값이 나왔을 텐데 당연히 이게 맞지는 않겠죠. 그래서 정답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요 에러를 계산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이 아까 우리가 수작업으로 계산했던 거에 대입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수식에다가 x를 계속 반복적으로 대입해 보면서 차이를 계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차이가 이제 에러라는 변수에 담겨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주어진 내용들을 한번 출력해 볼 수 있도록 했고요. 당연하게도 에러가 0이 된다, 즉 두 개의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이 정답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구문으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구문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지금 마지막으로 선택된 x는 어떤 것이고 fx를 통과했을 때 나오는 값은 얼마인가. 자, 여기는 9라고 찍히면 정답이라고 보면 되겠죠. 만약에 에러가 0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값을 달리 바꿔줘야 할 텐데요. 자, 이때 에러가 0보다 작다 라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에러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y와 h의 차이, 여기서 계산한 건데요. 이 계산한 것 중에 왼쪽에 있는 항보다 오른쪽에 있는 항이 더 크다라는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작아져야 두 개가 같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즉 에러가 0보다 작을 때에는 기존에 있던 x에서 스텝만큼 더 줄여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반대의 경우, 즉 y가 h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왼쪽에 있는 항이 오른쪽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h의 값이 커져야 두 개가 같아질 수 있으니까 x를 증가시켜주는 이런 스텝을 가져가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시도하다 보면은 에러가 0이 되는 시점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자,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0번에서부터 10번까지 총 11번의 시도 끝에 정답 x는 4라고 하는 값을 찾아냈습니다. 최초 x는 마이너스 6에서 시작을 했고요. 마이너스 6을 대입했을 때에 함수를 통과한 결과값은 마이너스 11이 나오니까 정답 구하고의 차이는 20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항이 작으니까 조금씩 1씩 더 크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최종적으로 x는 4까지 증가하겠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정답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함수가 동일한 결과값을 가져와서 차이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만날 수 있을 법한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선형회귀를 해볼 수 있도록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총 50개의 데이터를 준비를 할 거고요. 데이터는 단순히 0에서부터 출발해서 50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할 겁니다. 그 데이터에다가 2를 곱해서 y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고요. 그 y에다가 약간의 노이즈를 추가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각화시키게 되면 이와 같은 패턴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데이터는 가로축이 x이고요. 예, 가로축이 x이고 세로축이 y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x는 0에서부터 50까지 순차적인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곱하기 2, x 곱하기 2라는 값을 취했기 때문에 y는 x가 1일 때 y는 2가 되고요. x가 2일 때 이 y는 4가 되는 식으로 기울기가 2인 이런 데이터가 나올 건데 거기다 약간의 노이즈를 추가했기 때문에 값이 일정하게 마치 자로 잰 듯하게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가는데요. 여전히 이 정도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약간은 현실성 있는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뭐 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자하고 그 펜을 주고 이 데이터들을 패턴을 한번 선으로 그려봐라 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그린 것과 같은 이런 선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이제 경사강법을 통해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이 직관을 가지고 그리는 이 선분과 비슷한 선분을 머신러닝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 한번 접근해 보자는 취지이고요. 자, 그럼 이 선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엔 직선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해야 할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wx 플러스 b라는 형태로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 x 부분은 이 가로축에 이미 수집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쓸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준비된 y하고 유사한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 유사한 값을 우리는 y 해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y 해트가 이 y하고의 차이를 계산했을 때 거의 0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x 앞에 곱해줘야 할 w와 이 항으로 더해줘야 할 b 이렇게 두 가지를 찾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상에서는 B에 해당하는 즉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값은 0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도가 높지 않으니까요. 생략하고 진행하는 걸로 해서 W만 한번 찾아볼 건데요. 실제 우리는 이 문제를 출제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W 자리에 들어갈 값은 2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2라고 하는 값이 왜 2죠? 여기 곱하기 2를 해서 우리가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2에 가까운 어떤 수가 나오는지 결과를 보면 될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 모델을 만들었을 때 에러가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는가인데요. 앞서 우리가 문제가 단순했을 때는 결국엔 이 두 개의 값의 차이, 즉 y하고 h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만으로도 에러를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여러 개, 즉 여기서는 50개의 데이터를 쓰고 있을 텐데요. 이 50개의 데이터들을 단순하게 빼기를 통해서 계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데이터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50개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정답이 예를 들어 10이라고 했을 때 예측한 값이 뭐 8이라고 나왔다. 그럼 이 두 개의 값을 빼서 차이가 2다
그러면 여기가 에러가 되겠죠. 그럼 에러가 2다 그러면 2만 가지고 우리가 판별을 하면 좋겠지만 2번 항, 3번 항 이렇게 해서 50개의 항이 다 이 똑같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여러 개의 에러 값을 이용을 해서 방향을 찾는 것은 사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에러 값을 다 누적시키는 이런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수식은 이 y와 h, 아까 우리가 그 예측하려고 했었던 그 값이죠. 그 값과 두 개의 차이를 단순히 빼기해서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더해줘야 하는 이런 수식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더했기 때문에 원래의 규모 형태로 돌리기 위해서 전체의 개수로 나눠주는, 즉 평균을 내주는 이런 방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항이 정답이 12인데요. 예측값이 14라고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2에서 14를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수집이 됐을 텐데 여기서 두 개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와 마이너스 2를 더하니까 0이 돼버리죠. 즉 에러가 각각 존재했는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에러를 다 더하고 나면 0이 돼버리는, 완전히 0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항이 여러 개 있을 때 이렇게 누군가는 양수, 음수를 갖게 되면 상쇄돼 버리는 문제가 생겨서 에러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또는 적은 것처럼 이렇게 왜곡돼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렇게 제곱이라는 항을 가져가게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다가 제곱을 이렇게 해주면 여기도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도 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도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각각 제곱을 했을 때 2는 4, 마이너스 2의 제곱도 4 이렇게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8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실제 에러는 양수 2만큼, 음수 2만큼 각각의 발생이 됐지만 이것을 다 그냥 더할 수는 없으니까 제곱을 해서 8이라고 하는 더 큰 왜곡된 에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여기 절대값을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2의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절대값, 그러면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해서 4라고 에러가 난 것처럼 표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당연히 절대값을 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값은 이 뒤에서 설명드릴 미분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미분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쓰이지는 않고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 미분이 되지 않는 구간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거기까지 접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장 편리한 제곱항이라는 것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사용된 이 수식을 우리는 흔히 MSE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실제 정답과 우리가 만든 모델의 이 차이를 계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통칭해서 손실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MSE라고 하는 손실함수는 이 M은 민, 평균을 의미하고요. S는 스퀘어드, 제곱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E는 에러, 즉 오차를 의미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평균, 제곱, 오차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식을 다시 한번 뜯어 보시게 되면은 이 y라고 하는 실제 값과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예측한 값, 이 두 개의 값의 차이를 계산하는데 이것이 바로 에러, 즉 오차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제곱항을 통해서 제곱을 하기 때문에 제곱, 여기서는 스퀘어드, 그리고 모두 더해서 n분의 1로 나눈다. 이건 평균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균 이렇게 붙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안에서 h라고 하는 요 예측값은 사실 아까 설명드렸던 직선의 방정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wx 플러스 b라고 하는 수식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손실 함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w를 찾기 위해서 아무런 값이나 아무렇게나 설정을 했을 때 실제 손실 함수는 어떤 정도의 결과값을 갖는가, 이것을 관찰해 보고 싶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w를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2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2만큼, 즉 0까지, 오른쪽으로 2만큼, 즉 4까지 여기 2씩 벌려서 요 구간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에서 해당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 실행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U자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W range,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하려고 하는 값의 범위를 갖고 있는 전체 변수인데요.
0에서부터 4까지 0이라고 하면은 이따가 계산식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0보다 조금 더 큰 0.1부터 시작하겠고요. 여기서부터 0.1씩 간격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값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W range라고 하는 값을 이 그래프에서는 가로축에다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흡사 0에서부터 4까지의 값을 순차적으로 0.1 간격으로 이렇게 찍어 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찾아야 하는 W의 정답은 2예요. 그죠? 그래서 2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약간 퍼져서 값을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손실함수를 통해서 나오는 값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인데요. 지금 여기 이 코드는 금방 설명드렸었던 위쪽에서 이렇게 설명드렸었던 이 공식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SE라고 하는 손실함수들을 W가 변화될 때마다 그 W들을 하나씩 꺼내서 대입시켜서 계산했고요.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서 세로축 Y축에다가 놓고 빨간색 점으로 표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관찰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U자 모양을 띄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U자 모양 중에서 가장 낮은 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답에 가장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보는 방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W를 2라고 설정했을 때의 오차가 0에 아주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정답에서 오른쪽으로 멀어지거나 왼쪽으로 멀어져서 뭐 예를 들어 여기 3.0이나 1.0이라는 값을 갖게 됐을 때는 오차가 1000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이라는 값을 가졌을 때나 3이라는 값을 가졌을 때나 모두 다 오차는 1000이다. 즉, 너 지금 1000 정도 틀렸어 라고 이 손실함수가 모델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손실함수의 형태를 이렇게 U자 모양을 이렇게 띄고 있는 이런 형태를 컨벡스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컨벡스한 것에는 아주 중대한 결함이 하나 있어요. 자, 결함이 뭐냐면 다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아이디어를 접근했을 때의 상태로 가볼까요? 자, 이런 관역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관역 안에 아까 제가 예를 들었을 때 여기 5점을 맞추는 첫 발에 화살이 맞춰졌다. 꽂혔다 라고 가정을 아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5점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10점에 맞추는 게 목표라서 왼쪽으로 조준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왼쪽으로 조준해야 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고 10점이 왼쪽에 있고 내가 맞힌 화살이 여기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내가 있는 위치는 여기, 내가 가야 할 위치는 여기,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조준을 다시 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눈을 가리고 화살을 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가리고 화살을 쏘게 되면 여기에 화살이 맞았는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점수를 불러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흔히 부사수라고 하죠. 부사수가 옆에서 5점이라고 크게 외쳐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점에 맞았으니까 왼쪽에서부터 5칸 정도 떨어진 부분에 화살이 맞춰졌으니까 왼쪽으로 맞춰야지, 조준을 다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눈을 가리고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맞은 부분을 누군가가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5점 그러면 저는 여기에 화살이 맞았는지 여기에 화살이 맞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러주는 사람이 오른쪽 5점, 왼쪽 5점 이렇게 불러줘야 내가 오른쪽으로 다시 조준을 다시 해야겠구나, 아니면 왼쪽으로 조준을 다시 해야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방향을 알려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진행했었던 이 손실함수가 바로 이 방향을 알려주지 않은 부사수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관역 표시라고 가정을 했을 때, 관역으로 보자면 이렇게 관역이 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정중앙에 해당하는 2점에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건데, 제가 첫 발을 쐈을 때 3점에 맞았다 라고 하면 3점이라고만 알려주면 실제 3점이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3을 선택하면 1000점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이라고 하는 조준을 통해서 화살을 쏘게 되면 1000점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의해서 맞은 천점인지 오른쪽에 의해서 맞은 천점인지를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컨벡스한 손실 함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다음번에 이 3에서 더 큰 숫자로 또는 작은 숫자로 선택해야 할지 이 방향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손실함수를 미분을 해서 방향을 찾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미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되겠고요. 미분을 한다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해 둔 영상이 있으니까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분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하시면 더 추가적으로 참고하셔도 될 거예요. 자, 미분은 공식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손실함수를 그대로 미분해서 해당 자리에 맞게끔 이동해서 선분으로 그리게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뭐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 3에서 시작한 요 포인트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미분값은 이렇게 위쪽,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선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값을 실제로 출력해 보게 되면은 미분값이 g라고 한다면 양수의 부호를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얻어진 이 손실값은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선분이 그려지게 되고 여기에 있는 이 그라디엔트 값을 출력해 보면 음수를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실값 그 자체는 항상 양수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양수를 보고 방향을 알 수가 없으니 그 손실값을 W로 미분을 해서 미분값을 보고 음수로 나왔는지 양수로 나왔는지를 보고 각각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양수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정답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할 거고요.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 시도는 3에서 시작했다 가정하면 3보다 작은 숫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만약에 1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1보다 큰 숫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값을 키워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수식은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에 선택한 W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양수가 나왔다 그러면 빼기 그라디엔트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음수가 나왔다 그래도 빼기 그라디엔트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양수가 나왔을 때는 원래 있었던 W보다 빼기 즉 작아지게 되니까 왼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되고요. 음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W에서 마이너스 그라디엔트를 빼주기 때문에 즉 빼기는 이렇게 하면 더하기가 되죠. 더하기라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W보다 그라디엔트 값이 오히려 클 경우에는 반대편 위치까지 또는 이렇게 반대편 위치로 이동해 나갈 수 있다는 문제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W가 2였는데요. 그라디엔트가 플러스 3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이 수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다음번 W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이 그래프상에서 마이너스 1은 여기 0보다 더 왼쪽에 해당하는 이 정도 위치가 될 거니까 이 정도까지 가면 이렇게 더 커지는 위치, 즉 여기 3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W보다 그라디엔트가 너무 크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비율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작은 숫자를 곱해서 작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곱해지는 이 값은 1보다 크면 안 될 거고요. 1보다 작거나 0보다 큰 어떤 수를 곱해서 전체 그라디엔트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겁니다. 자, 미분을 그래서 다 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W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W에서 W를 이용한 코스트를 구하고 그 코스트를 W로 편미분한 후에 어떤 작은 수를 곱해서 빼주면 다음번 개선된 W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 곱해줘야 할 요 알파라고 하는 요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크게 주면 더 빠르게 W가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작게 주면 아주 촘촘하게 이동하는 현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통상적으로 러닝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설명되어져 있었던 과정들을 코드로 전부 다 녹여서 처리하게 되면 이와 같은 코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수집된 데이터 X와 Y를 파란색 점으로 출력하게끔 이렇게 해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최초의 W를 여기서 랜덤하게 선택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얻어진 최초의 W를 X랑 곱해서 예측값을 가져가게 하고요. X하고의 관계를 간단하게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W가 얼마인지도 출력해 보았고요. 당연하게도 처음에는 제대로 맞지를 않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W를 조정해 줘야 할 텐데요. 이때 반복할 횟수는 fx라고 하는 값, 여기 1000번이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반복하게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W를 수정해 나가면서 계산해 나가게 하는데요. 이 W가 갱신되는 그 한 회를 에포크라고 부르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포크라고 이렇게 부르게 했고요. 자, 그러면 처음 얻어진 W와 주어진 X를 통해서 결과값을 계산을 하고요. 실제 우리가 얻어야 하는 Y값하고의 차이, 제곱, 그리고 평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코스트, 즉 MSE 코스트 값을 구합니다. 자, 그것을 여기서 다시 이렇게 미분을 한 공식에 의해서 그라디엔트를 구했고요. 이 그라디엔트가 이전의 그라디엔트하고의 차이를 계산했을 때 아주 미미하다면, 자, 여기 미미하다라고 표현했었던 서스펜드는 아주 작은 숫자인데요. 그래서 이전과 지금의 차이가 굉장히 미미하다면 해봐야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만하게끔, 브레이크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라디엔트와 이전 그라디엔트를 교차하게끔 해두었고요. 자,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코드는 여기에서 발생이 되고 있네요. 자, 이 그라디엔트의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W로부터 값을 차감해서 새로운 W를 구하게 하는 거고요. 자,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서는 새로운 W에 따라서 얼만큼 변형이 됐는지 그 모델을 시각화해 보기 위한 코드를 점선으로 그리게 했고요. 20번에 한 번씩, 에포크에 20번에 한 번씩 결과값들을 이렇게 출력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반복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W 값과 그 다음에 그 W를 통해서 예측한 값을 빨간색 실선으로 그리게 이렇게 준비해 두었고요. 자, 이걸 이제 실행하게 되면 여러 차례에 따른 이렇게 값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최종적인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자면 최초에 우리가 W를 통해서 예측한 모델은 이와 같이 성립되어져 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최초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데이터들이 지금 이쪽에 모여 있는데 당연히 제대로 된 모델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조금씩 이동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이 빨간색 직선에 해당하는 모델이 완성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전체 데이터 셋들을 다 넣어서 예측을 하고 그 예측하고의 차이를 통해서 W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해 나아가는 이런 방법론들을 우리는 흔히 배치 그라디엔트 디센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배치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전체를 다 사용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면은 스타캐스틱 그라디엔트 디센트, 줄여서 SGD라고 하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데이터 전체를 연산해서 다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중에 몇몇 샘플들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랜덤하게 선택하게 해서 그것으로 기울기를 계산하고 그 기울기에 따라서 W를 이동시키게 하는 이런 방식을 SGD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 구현된 것을 잠깐 보자면 조금 전에 진행했었던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전체적인 에포크에 대한 반복문이 돌아갈 때 작은 반복문 하나가 더 돌게끔 준비했고요. 자, 이 안에서는 전체 데이터 세트에 해당하는 정수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가져오게 했습니다. 결국엔 인덱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해당하는 인덱스에 대한 X와 Y의 데이터 한 개씩만 가져다가 조금 전에 진행했었던 그 수식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50개의 데이터가 모두 코스트를 계산하고 그라디엔트를 계산해서 W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50개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해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러닝 레이트 부분인데요. 아까는 러닝 레이트를 특정한 값으로 고정해서 사용한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러닝 레이트를 이렇게 어떤 수식에 의해서 계산될 수 있도록 하는, 다시 말하자면 가변형 러닝 레이트 또는 적응형 러닝 레이트라고 흔히 부르는 방법입니다. 자, 이 수식 조금만 설명드리면요. 전체적인 수식은 일단
t1분의 t0 이렇게 해놨어요. t1과 t0는 여기에 정의되어져 있으니까 1과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은 기본적으로 100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점으로 하게 되면 0.01이 되겠네요. 자, 이때 여기에 t1 부분, 즉 분모 부분에다가 뭔가 이것저것 더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더해주는 부분을 보면 에포크와 i와 n을 통해서 곱하고 더하는 식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왜 곱하고 더했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어찌됐든 여기에 있는 이 항들이 점차 커진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포크를 보시면은 이 에포크가 처음에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복될 때마다 2, 3, 4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더해지는 값이 점점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i도 마찬가지로 이 안쪽의 반복문에서 50까지 최대 커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즉 에포크가 반복될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적인 소수점은 더 작아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변화량이 굉장히 크지만 뒤로 갈수록 변화가 그닥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캐스틱 그라디엔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과값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걸 다 실행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래프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맨 처음에 W는 특정한 값에서 시작해서 코스트는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를 띠고 있고 그라디엔트도 0의 수렴해 나가는 이런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러닝 레이트 보면 0.01에서 굉장히 더 작아진 숫자죠. 여기 이 숫자 커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 더 드리자면 이런 숫자 보실 때에는 이렇게 뒤에 2-05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소수점에 왼쪽으로 5번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나서 0.00004 이런 식으로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소수점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숫자들이 이렇게 2 플러스 74 요거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74번 움직이라 라는 뜻이니까 굉장히 큰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 점차 값들이 줄어들고 있다. 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관찰을 좀 해보면요. 아까 배치 그라디엔트 디센트하고는 좀 다르게 시작 지점이 여기 있으면 끝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되죠. 아까 배치 그라디엔트 디센트의 경우에는 이 모든 중간 절차에 해당하는 점선들이 요 사이에만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에서 이쪽으로 조금씩 이동해서 결국 여기까지 가는 이런 형태인데요. 지금 보는 스타캐스틱 그라디엔트 디센트의 경우에는 이게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차 멈추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GD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아웃라이어, 즉 이상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대부분의 데이터들과는 조금 동떨어진 데이터가 어쩌다 수집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수집돼야 되지 않을 데이터가 잘못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근데 이런 데이터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델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뭐 이 정도 수준의 모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 이런 이상치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스타캐스틱 그라디엔트를 하게 되면 전체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하나만 선택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있는 데이터가 선택되면 여기 있던 그래프가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가 선택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점차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이상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 그래프는 이상치 쪽으로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점점점 안정화되는 이런 형태를 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인생도 보면 한두 번 정도는 인생에서 일탈을 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나 뭐 청소년기 때. 네, 그래서 일탈을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인성이 좋은 사람들은 원래의 인생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보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가면 갈수록 러닝 레이트를 작게 만들어서 움직이는 폭을 줄여주는 이런 추가적인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 SGD를 사용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실습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딱 50개의 데이터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데이터가 굉장히 크게 되면 한꺼번에 연산식에 넣고 계산을 할 때 컴퓨터가 메모리가 부족해서 진행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SGD의 경우에는 배치의 사이즈를 1 또는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처리 가능한 크기로 줄여주게 되면 그것을 계산하지 못하는 컴퓨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의 사양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번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좀 늦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죠. 자, 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구현했었던 이런 코드들을 실제 미리 구현해서 제공해주는 scikit-lear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거기 안에서 제공되는 SGD 리그레서를 통해서 동일한 문제를 접근해보고 풀이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cikit-learn의 리니어 모델이라는 패키지에 보면 SGD 리그레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손실함수, 그 다음에 페널티, 맥스 이터 등의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넣어서 원하는 정책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요. 살펴볼 만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러닝 레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러닝 레이트 부분에다가는 사전에 정의되어져 있는 문자열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constant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뒤에 따라 나오는 ETA0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원하는 러닝 레이트 값을 상수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즉 고정된 러닝 레이트 값을 쓰겠다는 뜻이고요. 그렇지 않고 옵티멀이나 인버스 스케일링, 그 다음에 어댑티브라고 하는 이런 문자열을 쓰게 되면 여기에 기술되어져 있는 방식을 통해 동적으로 계산해서 러닝 레이트를 가져가겠다는 뜻이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진행했었던 데이터를 그대로 이번엔 이 SGD 리그레서라고 하는 scikit-learn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해결해보는 코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중에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은 전부 다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앞서 우리가 진행했었던 내용과 다르지 않고요. 실제 반복문을 돌리고 했었던 이런 내용들을 담당하게 할 것은 바로 여기 있는 SGD 리그레서라는 이 클래스입니다. 자, 여기서 임포트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일단은 constant라고 하는 러닝 레이트를 지정하게 해서 러닝 레이트 값은 0.001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반복문을 돌려서 적절한 웨이트가 만들어질 때까지 동작하게 하는 함수는 fit라는 함수이고요. 이때 준비한 x하고 y를 순차적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 다 학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w하고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값을 확인해 보고 싶으실 텐데 해당된 객체의 COEF 밑줄, 그 다음에 intercept 밑줄이라는 변수 안에 w와 바이어스가 이 fit에 의해서 생성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출력해 보시면 되겠고, 맨 마지막 줌에 해당하는 값을 w와 x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빨간색 직선, 자, 그리고 이 계산식을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계산해주는 predic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predict 함수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값은 초록색 점선으로 그리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앞서 이 데이터들에 관통하는 선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선이 그대로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선과 초록색 선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가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렇게 w와 x와 바이어스라는 수식을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이 predict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한 가지만 조금 더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 러닝 레이트를 여기서는 0.001로 지정하게끔 하는 코드를 작성했는데요. 이 사실 러닝 레이트를 계속 적절하게 찾아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러닝 레이트 같은 것을 우리가 직접 지시하지 않고 기본 생성자 함수, 디폴트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기본 생성자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바로 전처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스탠다드 스케일링과 같은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 스케일링은 입력 데이터의 스케일을 굉장히 작은, 즉 0 근처의 값으로 바꿔주는, 말 그대로 스케일을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된 데이터 X를 가져다가 기본 생성자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학습을 시켜도 결과는 잘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동영상에서는
경사강법에 초점을 두고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드리지 않기로 하고요.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시 이런 전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